지금 터키의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 칸이 거대한 벽 앞에 멈춰 섰습니다. 최근 해외 주요 매체들이 연달아 보도한 소식은 터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킹 디펜스는 미국 의회가 G2사의 F110 엔진의 수출 라이선스를 승인하지 않으면서 칸 프로젝트 전체 일정이 뒤틀렸다고 전했습니다. 원래 터키는 시제기와 초기 양산형 블록 10까지 F110을 그대로 사용해 빠른 실전 배치를 노렸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제동으로 최소 5년 이상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고, 이는 단순히 일정 차질을 넘어 터키 공군력의 공백을 의미합니다. 에비에이션 위크 역시 터키의 차세대 전투기가 사실상 2032년 이전에는 양산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상황이 왜 치명적인지 이해하려면 터키가 처한 지정학적 현실을 봐야 합니다. 터키는 지중해와 흑해, 중동의 경계에 서 있는 나토 핵심 국가이지만 동시에 러시아, 그리스, 이스라엘과 직접적 경쟁 구도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스가 이미 F-35 도입 절차를 확정하고 2030년대 초반부터 전력화를 시작할 예정인데, 터키는 여전히 F-16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에 놓이게 됩니다. 공중전 세력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단순한 무기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략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터키 외무부 장관이 직접 인터뷰에서 엔진 없이 양산은 불가능하다라고 토로한 것도 이 맥락입니다. 터키가 왜 이런 처지에 몰렸을까요? 근본 원인은 2019년 러시아 S-400 도입으로 촉발된 카사 제재입니다. 미국은 이를 이유로 터키를 F-35 프로그램에서 퇴출했고, 그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칸 프로젝트는 단순히 독자 노선이라기보다 F-35 배제 이후 불가피하게 선택한 자립형 5세대 전투기 개발이었습니다. 문제는 5세대 전투기의 핵심 중 하나인 엔진을 스스로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터키는 TR 모터를 통해 독자 엔진 개발에 나섰지만 현실적으로 2035년 이후에야 정상적 운용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즉, 지금 당장은 미국산 F110 없이는 버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단순히 터키만의 문제가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칸 프로젝트에 공동 참여한 인도네시아가 직격탄을 맞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는 2028부터 2030년 사이 전력화를 목표로 자금을 투입했지만 이번 사태로 최소 5년 이상 늦춰질 수 있습니다. 이미 분담금 지급도 지연된 상황에서 돈만 내고 전투기는 못 받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거론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국과의 기묘한 평행선을 볼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에도 분담금을 미지급해 신뢰 문제를 일으켰는데, 이번에는 터키 칸까지 차질을 빚게 된 겁니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역시 답은 자립형 체계라는 교훈이 다시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이 사건으로 터키 내부는 물론 주변국들도 이번 사태를 촉각 곤두쓰고 있습니다. 유럽은 유로파이터 판매를 기회로 삼고 있고, 영국과 이탈리아는 G캡 6세대 전투기 참여를 통해 터키를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브레이킹 디펜스는 영국 측이 터키의 유로파이터 도입을 단순한 전력 보강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G캡 합류의 교두보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여전히 카사 제재를 무기 삼아 터키를 압박하고 있고, 러시아는 AL-31F나 AL-41F 엔진을 제안하며 유혹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산 엔진을 선택하는 순간 나토 내 신뢰가 무너지고 기체구조 재설계로 여기에 더해삼에서 5년의 추가 지연이 불가피합니다. 쉽게 말해 미국산 엔진 이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 이 상황은 매우 흥미로운 상황으로 변해가는데요. KF-21이 차근차근 블록2, 블록3 개발로 2030년대 중반 6세대 전투기를 목표로 도약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반면, 터키는 칸 하나로 모든 걸 걸다가 발목이 잡혔습니다. 한국은 이미 한화와 두산이 1650도급 터빈 소재를 개발해 엔진 독자화 가능성을 열었고, ADD가 주도하는 장기 엔진 국산화 계획도 가동 중입니다. 반면 터키는 미국 제재 한 번에 국가 전략 전체가 흔들리는 리스크에 직면한 겁니다. 이 차이가 바로 동맹 의존형과 자립형의 갈린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언론에 보도된 터키 외무장관의 발언이 보여주듯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전략, 외교, 산업 전반이 맞물린 거대한 위기입니다. 그렇다면 터키는 앞으로 어떤 길을 선택할까요? 터키가 맞닥뜨린 이번 사태는 표면적으로는 엔진 공급 차단이지만 그 본질은 전략적 선택의 갈림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시간을 지연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외교 노선과 방산산업 전체의 방향을 재편해야 하는
중대한 분기점이 된 것입니다. 해외 주요 매체들은 이번 상황을 두고 터키가 선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어느 하나도 가볍게 갈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터키가 유럽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그림입니다. 터키는 이미 영국과 독일, 이탈리아와 유로파이터 도입 협상을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며 여기에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까지 패키지로 엮어들여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에비에이션 위크는 터키가 최소 40대 규모의 유로파이터 확보를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히 전력 공백을 메우는 임시방편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G캡 참여를 위한 신뢰 자산을 쌓는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영국은 터키가 유로파이터를 운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술 교류와 훈련, 운영 체계에서 접점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6세대 전투기 협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터키의 발목을 잡는 고질적인 문제는 협상 태도입니다. 과거 한국과의 KF-21 공동개발 협상 과정에서 터키는 설계 결정권, 기술 접근권, 수출 권한까지 요구하다가 협력이 좌초된 전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G캡은 이미 영국, 이탈리아, 일본이 주도 구조를 확정해 놓은 상태라 새로운 파트너에게 주도권을 나눠줄 가능성은 없습니다. 터키가 현실적인 수준에서 부품 개발 참여나 항전 장비 분야 협력으로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G캡 합류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유럽 협력이라는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있지만 터키가 얼마나 현실적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러시아와의 협력입니다. 러시아는 AL-31F, AL-41F 계열 엔진을 제시할 수 있고 이론적으로는 칸 기체에 장착이 가능합니다. 실제 출력과 사이즈 면에서는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술 이전과 품질 관리입니다. 러시아 엔진은 수명 주기가 짧고 정비 주기가 잦아 운용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무엇보다 나토 국가가 러시아 엔진을 핵심 전투기에 도입하는 순간 미국과 유럽은 기술 협력을 전면 중단할 것이 뻔합니다. 이는 칸 프로젝트만의 문제가 아니라 터키 방산 산업 전체를 서방 진영에서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디펜스 뉴스는 러시아 엔진 도입은 선택 가능한 백업 카드이지만 사실상 외교적 자살 행위에 가깝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결국 러시아와의 협력은 터키에게 독이 든 성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나리오는 국산 엔진 개발 가속화입니다. 터키 TR 모터사가 주도하는 엔진 개발은 2035년 이후에나 실질적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번 사태가 촉매제가 되어 대규모 투자가 투입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기술력과 시간입니다. 한국이 20년 가까이 축적한 가스터빈 소재, 열차폐 코팅, 연소 안정 기술을 통해서야 1650도급 엔진 부품을 확보한 것처럼 엔진 기술은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터키가 지금부터 수조 원 규모의 투자를 한다 해도 10년 이상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카네 블록 10, 블록 20 전력화 일정은 사실상 요원해지고 국산 엔진이 실전에 들어가는 순간은 2040년대 이후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과의 외교적 협상을 통한 제재 완화입니다. 현재 터키는 나토의 핵심 동맹국이지만 동시에 문자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S-400 도입, 시리아 북부 개입, 인권 문제 등 여러 갈등이 쌓여 미국과의 신뢰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터키가 중동에서 미국의 전략적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러시아와의 거리를 두며 관계 회복을 시도한다면 미국이 부분적으로 제재를 완화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는 단순한 무기 협력이 아니라 정치 외교 전반에서의 대타협을 요구하는 만큼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터키의 고민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번 엔진 사태는 단순히 군사력의 공백 문제가 아니라 방산 수출 전략에도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한 것처럼 터키는 칸을 수출형 5세대 전투기로 성장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일정이 5년 이상 지연되고 엔진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해외 고객은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네시아가 KF-21 때처럼 또다시 분담금을 미지급하거나 사업 참여를 철회할 가능성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말레이시아, 카타르 등 잠재 고객들도 불확실한 전투기에 투자를 꺼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기서 한국과의 비교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현 상황으로 분석했을 때 결국 터키는 최소 2030년대 초반까지 5세대 전투기를 전력화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이 그리스, 이스라엘, 이집트가 F-35와 최신 전투기를 확보하게 되면 터키 공군력은 영내에서 사실상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칸 프로젝트는 이제 기술 개발이 아니라 국가 전략을 걸고 진행해야 하는 거대한 도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나리오는 주변국의 판도를 흔들 뿐만 아니라 한국에게도 소중한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바로 방산자리가 일정 관리가 곧 국가 안보의 핵심이라는 교훈입니다. 다음은 25년 6월 16일 인니 칸 구입에 한국 열받았다 영상입니다. 먼저 한국의 입장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KF-21 보라매 개발 사업에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1조 원 이상을 떠안아야 하는데요. 인도네시아가 약속했던 금액 중 절반도 내지 않으면서 막대한 부담을 혼자 감당하게 된 겁니다. 게다가 전략적으로 동남아시아 진출에 핵심 교두보였던 인도네시아가 빠지면서 첫 해외 운용국을 잃게 돼 수출 시장 진입에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기술 유출 사건까지 겹치면서 기술 보호와 파트너십 유지라는 두 가지 문제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었던 한국에게는 정말 뼈아픈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인도네시아는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보면 이번 결정은 복잡한 정치적, 전략적 이유가 깔려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오랫동안 무기체계 다변화를 추구해왔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등 다양한 나라와 손을 잡으면서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으려 했죠. 여기에 종교적, 문화적으로 친밀한 터키와 협력한다는 건 인도네시아 정부 입장에서 매우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특히 터키가 전투기 생산 시설과 기술 이전을 적극적으로 약속한 것도 결정적이었습니다. 한국이 기술 보호를 엄격히 하다 보니 원하는 수준의 기술 이전이 어려웠고 터키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던 겁니다. 자, 그럼 이번 사건의 키맨이라 할 수 있는 터키 입장에서는 이번 계약이 어떤 의미일까요? 터키는 이번 계약을 통해 이슬람권 국가들 사이에서 외교적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하려고 합니다. 칸 전투기 수출은 단순히 군사적 이득만이 아니라 이슬람권 국가 간 협력의 상징으로 삼으려는 거죠. 또 터키는 미국에 의존하던 방산 기술을 자립시키기 위해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에 집중했고 인도네시아와의 계약을 통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존재감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세 나라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한국은 기술 보호와 파트너십 유지라는 딜레마에 빠졌고 인도네시아는 재정적 부담과 기술 이전 문제 그리고 정치적 친밀도를 고려해 터키를 택한 겁니다. 터키는 이슬람권 리더십과 방산 자립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죠. 그렇다면 이렇게 한국에 뒤통수를 친 인니에 대한 역관광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먼저 기술 장벽을 올려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으로 KF-21 계열에 들어갈 핵심 항전 소프트웨어를 블랙박스화하고 외국 고객에게는 API만 제공해도 완전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면 개발국만이 근본 알고리즘을 소유하게 됩니다. 인도네시아가 뒤늦게 KF-21 EX 도입을 타진한다면 KF-21 전용 M코드 GPS 모듈, 랜싱 데이터 링크, 스텔스 무장창, 컨버전 킷을 별도 패키지로 구입해야 합니다. 가격은 자연히 올라가겠죠. 두 번째 전략은 새로운 동맹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2025년 4월 한화 시스템과 UAE 무바달라가 체결한 4억 달러 규모의 KF-21 전자전파 합작 계약은 그 전초전입니다. 이 계약 문구에는 향후 UAE 정부가 개발비 일부를 부담할 경우 프로그램 참여국 지위를 부여한다는 옵션이 들어있습니다. UAE나 사우디 국부펀드가 1조 원을 넣으면 인도네시아 미납분을 하루아침에 메울 수 있습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실현되면 한국은 믿을 수 있는 완성형 파트너라는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우며 중동 시장을 장악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폴란드 카드입니다. 폴란드는 이미 FA-50-48대를 사들였고 차기 전투기 사업 F-35A 추가 도입과 별개로 유럽형 파트너 전투기 세션을 열어 둘 전망입니다. 만약 KF-21 EX조기 시제기 한 대를 2027년 라돔 항공쇼에 전시하고 폴란드 산업은행에게 현물 출자 5%만 허용해도 동유럽 시장 전체가 따라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터키 칸이 이슬람 벨트를 파고든다면 KF-21EX는 유로 나토 벨트를 겨냥하는 전략으로 포지셔닝하면 됩니다.
시간표를 살펴보면 칸은 2028년 형상고정, 2031년 IOC 목표입니다. KF-21은 2026년 3월 양산 1호기 납품, 2028년 초 공군 IOC, 2030년 블록2 스텔스 완성한 승인이라는 로드맵입니다. 두 프로그램이 실제로 시장에서 정면 승부를 벌일 시점은 2032년 이후, 즉 7년 뒤입니다. 그때까지 한국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일정 준수입니다. 터키는 아직 엔진 국산화에 장기 리스크를 떠안고 있고 인도네시아의 기술 수준이 칸 통합 일정에 변수가 될 여지가 큽니다. 시간이 우리 편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 사건이 왜 발생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KF-21 프로젝트가 처음 기획됐을 때 한국은 아시아 두 번째 스텔스 전투기 개발국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인도네시아라는 거대한 열대 아치펠라고 시장을 교두보로 삼아 동남아 수출망까지 단수맷돌을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2020년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가 분담금을 제때 내지 못하더니 2023년에는 납입액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여달라고 요구했고 그 사이 라팔 42대, FC-4EX 24대, 중고 수호의 35, FA-50 등 수많은 후보를 광범위하게 물색하며 갈 지자 행보를 보였습니다. 돈이 끊기면 기술이라도 챙기겠다는 심리는 어디서나 비슷합니다. 2024년 초 성남카이 시험동 내부에서 인도네시아 파견 기술진 일부가 KF-21 상세 설계 자료와 에이사 레이더 파라미터를 담은 USB를 무단 반출하려다 적발돼 출국 정지 처분을 받았고 뒤이어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기소유예가 갈리며 양국 외교 라인은 긴장 상태로 굳었습니다. 사건 직후 방위사업청과 카이는 민감 등급 소스코드를 레드존 서버에 이중 암호화하고 물리적 에어갭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12월 앙카라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터키가 2010년부터 추진한 TFX, 즉 칸이 첫 지상 활주 시험을 마치고 2025년 2월에 초도 비행에 성공했다는 소식이었죠. 이스탄불 국제항공우주산업 박람회 개막일 에르도안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와 100억 달러, 우리 돈 13조 7천억 원 규모의 48대 칸 패키지 계약을 체결했다고 자랑했습니다. 당시 터키 언론은 인도네시아 현지 조립 라인도 포함된 기록적 수출이라며 축포를 터뜨렸고 인도네시아 국방부도 자국 인프라 활용을 공식 문서에 명시했습니다. 터키 인니딜이 주는 함의는 단순 구매가 아니라 공동 생산 기술 협력입니다. 이는 KF-21 파트너인 인도네시아가 실질적으로 경쟁 기존 개발편에 서겠다는 뜻이고 KF-21 사업은 자금 마케팅 정치 세 축에서 커다란 공백을 떠안게 됐습니다. 먼저 자금 면을 보겠습니다. KF-21 총 개발비 8조 1천억 원 중 인도네시아 지분은 20%, 대략 1조 7천억 원인데 지금까지 실제 납입액은 4천억 원도 되지 않습니다. 남은 1조 원가량이 순식간에 미납으로 확정되는 순간 카이는 연간 현금 흐름이 음전환되고 정부 추경 없이는 소요를 못 맞춥니다. 뿐만 아니라 생산 단가도 올라갑니다. KF-21은 원래 블록1 40대의 국내 공급 배치 이후 블록2부터 해외 물량을 동시 생산해 규모 효과를 노린다는 100대 베이스라인 가정을 세웠습니다. 그중 인도네시아 물량 48대가 통째로 날아가면 100대에서 52대로 쪼그라들고 공용장비 단가가 기체당 약 7-8% 상승합니다. 항공기 시장에서 1%는 수주 확률을 5% 이상 깎는 변수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마케팅도 타격입니다. 항공기 수출에서 첫 해외 운용국 타이틀은 보험 같은 존재입니다. UAE, 사우디, 필리핀, 콜롬비아가 관심을 표명해도 실전 운영 데이터가 없는 기종은 정치적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로 체계적으로 미뤄집니다. 인도네시아가 그 빈자리를 채워줄 예정이었는데 이제 보람에는 아직 국내용이라는 인상이 굳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인도네시아를 설득해 빚을 탕감해주고라도 복귀시키는 길, 다른 하나는 완전 결별 플랜을 당장 발동해 자주 독립형 체제로 가는 길입니다. 2024년 하반기 방사청 내부에서 실제로 후자 쪽 문건이 돌았습니다. 그 기밀 문건의 제목은 프로젝트 오로라 단계 2인데요. 이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KF-21 블록 3, 즉 EX형에서 도입할 플라즈마 경계층 제어 노즐 데이터가 미국 JSF 프로그램에서 센서 융합 알고리즘을 설계했던 인력에게 이전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핵심은 동남아 참여국의 접근 권한을 아예 0등급으로 강등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후 카이는 서체 변경까지
감지 가능한 워터마크를 전 모델 설계 도면에 삽입했고 한국형 전투기 기술 보호 체계는 사실상 F-35급 보안 수준으로 격상됐습니다. 사실 이런 보안 등급 상향으로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기술을 더 이상 빼올 수 없다고 판단해 다른 노선을 탔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술적 관점으로 두 기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칸은 F110G 129 초기형을 쓰며 엔진 국산화를 추진 중이지만 아직 출력 인증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아셀산의 GAN A3 무라드 레이더 역시 프로토타입 단계이며 스텔스 웨피램 열 관리 패널은 2027년 이후 적용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기술 완성도에서는 한국보다 두 발자국 뒤처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KF-21은 F414G 400K 개량형으로 이미 1000회 이상 비행시험을 수행했고 2026년 초도 양산에서 내부 무장착만 제외된 상태로 전투 배치가 가능합니다. 2028년부터는 공군이 요구한 블록2 다기능 레이더 체계 탑재가 예상돼 실전 배치 시점과 가용 무장 다양성 면에서 우위를 선점합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한국이 앞서고 있고 금융시장의 반응도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국산 전투기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 신용평가사 리포트는 동맹 파트너 이탈은 치명적이지만 반대로 한국 단독 IP 비율이 높아져 향후 로열티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역설적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한국이 인도네시아 몫을 전부 떠안더라도 차후 블록4, 블록5에서 발생하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비용을 전량 자국 회사가 회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인도네시아의 터키 전투기 선택은 복잡한 정치적 계산과 전략적 판단의 결과물입니다. 한국으로선 이번 사태를 위기이자 기회로 삼아 장기적인 전략 재편의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